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얼마나 재미있었으면은 소설이 영화화 되었겠습니까? 글로 표현한 내용이 영상으로 재탄생된 이야기. 발음이 어렵네요. 강신철, 송지은의 같은 제목 영화대 소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같은 제목 영화대 소설을 이끌어주실 두 분입니다. 책 담당해주시는 분, 한남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강신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화 담당하시는 분이죠. 위스대 충청권 사업단 연구원 송지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19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교수님은 왜 덕담 안 해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 같네. 두 분은 새해 소망 혹시 있으세요?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대전 시민들이 책 읽는 어느 도시 못지않게 책만 읽는 도시를 만드는데 한번 몸을 바쳐보겠다. 허태정 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서관 좀 확충하겠다, 각 그러니까 구청장들도 그런 공약들은 좀 봤던 것 같은데 한번 지원 신청 같은 거 해보시죠. 그러면은 지원. 예, 해보려고요. 책에 관한 건 모두 한번 해보려고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송지은 선생님께서는 새해. 저 너무 비교되는데 전 개인적인. 뭐예요? 살 빼기? 건강한 한 해가 되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건강이. 제일 중요한 제가 작년에 좀 몸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올해는 운동을 많이 하는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반감 넘은 눈 앞에서. 그래서 정말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실천을 하려고요. 저도 지금 현재 실천 중이긴 한데요. 저 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어떤 운동 하고 계신가요? 하루에 한 다시 찐 것 같은데. 진짜요? 아닌데. 붓기.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저도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건강이 최고죠. 건강 관리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환갑 넘으신 분은 책 전파한다고 하고 젊은 것들은 건강을 걱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한 소설과 영화는 완득이에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그 건강에 관해서 40대 후반의 그 제자가 연말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요새 좀 안 좋고 그런데 60이 넘은 교수님은 쌩쌩해 보인다고 40대 후반에 뭘 드셨길래 그렇게 건강한가. 그래서 따로 먹은 건 없고 마음을 편하게 먹었더니 그것도 먹는 거죠. 혹시 해직은 언제 되셨죠? 50대 되셨나요? 50에 됐죠. 50에? 네. 그분께 전화하세요. 해직 한번 되면 건강해진다고. 진담이고요. 오늘 진담이요? 오늘 우리 다룰 이야기는 완득이에요. 완득이. 완득이 이름 처음에 저는 소설을 못 읽었는데 영화만 봤는데 이 완득이 이름 들었을 때 무슨 옛날에 왜 칠뜨기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드기. 만드기도 있고 칠뜨기도 있었어요. 그 드라마 중에 좀 약간 칠뜨기 있었어요. 모자란 친구들. 일반적으로 이름에 그 끝에 득이 붙으면 좀 덜 떨어진 사람들한테 많이. 왜요? 저희 고인이 되신 저희 할머님께서도 끝에 득자로 끝나셨는데.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남자의 병으로 안 하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영화 보고 되게 좀 제 편견과는 선입견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우선은 소설 완득이를 우리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작가는 김여령 작가가 쓴 거고요. 예쁘세요, 되게. 예. 71년생. 되게 예쁘세요. 네, 71년생이고 서울 예대에 나오셨네. 문예창작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렇게 사회 비평적인 글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완득이는 2007년에 창비 청소년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대전에서 그
책 같이 읽는 모임이 있어요. 백복스 클럽? 아니요. 말고? 백복스 말고 네.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라고.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시카고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이제 시민들이 이제 지금 다 각자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책을 하나 정해놓고 시민들이 같이 공론화 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읽으면 생각을 같이 그 도시인들이 모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건데,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퍼져서. 시카고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요? 네. 그때 아마 앵무새 죽이기인가 그 책이 그렇게 이제 시카고에서 그 선정이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청주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그걸 했어요. 지금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대전에서도 한 11년 전에 우리 대전도 그럼 책을 그 선정해서 같이 읽어보자. 그때 이 완득이가 후보에 올라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읽었는데 최종에서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책이 선정됐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 아마 엄마와 나인가 어떤 작가가 자기 있다고 하고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참 소설 잘 썼다. 저는 이걸 적극 권장했는데 이게 그때 많이 익혔어요. 그 전국적으로 많이 읽혔고, 더구나 이제 그 이민 2세들 외국인 자녀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중간에 이 소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시사성도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저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뭐 100만 부 가까이 팔렸다 뭐 이렇게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구성도 좋고 뭐 또 영화로 그 만들어지는 바람에 더 많이 이제 홍보가 됐죠. 유아인이 나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작가는 뭐 아동문학 작가라고 원래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 이분 썼던 책이 또 영화화된 게 우아한 거짓말? 그러니까 아동문학 작가이긴 하지만 그 주제나 그 이야기의 플롯 이런 것들이 성인들이 봐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그런 거라서 뭐 꼭 아동문학 작가라고 분류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하지만 소재는 청소년이나 그렇죠. 뭐 이런 쪽으로. 네. 이분 그거 아세요? 그 예스 마담 그 보고 양자경한테 반해가지고 이 쿵푸 도장을 다니다가 이 완득이를 집필했다 이러더라고요. 킥복싱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는 몰랐네요. 뭐 그런 책이에요. 네, 그런 책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완득이는 일단은 뭐 달동네도 배경이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 좀 사회적 약자들 이야기가 배경인 것 같습니다. 뮤지컬도 나왔대요. 이거는 영화 말고도 연극도 나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스펙트럼이 넓은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화 완득이는 어떻습니까? 네. 소설 인기만큼 영화도 인기가 많았는데요. 영화는 2011년 10월에 개봉을 했고요. 500만 명 이상이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이한 감독이 맡았는데요. 이한 감독은 주로 멜로, 코미디, 따뜻한 영화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우 김윤석이 선생님인 동주 역을, 배우 유아인이 완득이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연기와 연출 모두 호평을 받았고요. 소설 분위기를 잘 옮겼다는 평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좀 무거운 주제들이 여기 나오는데 이제 유머를 잃지 않고 따뜻하게 그려냈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솔직히 기대는 안 하고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최근에 보신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도 봤고 최근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 영화는 딱 기억 남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얌마도 완득. 선생님이 완득이 볼 때 얌마를 뚝 붙이잖아요. 맞아요. 저기 영화 그 뒤에 저는 CD로 봤는데 네. 이번에 또 봤죠. 이제 옛날에 볼 때하고 다르게 이제 그 방송을 해야 되니까 더 깊이 있게 봤는데 뒤에 보면은 그 CD가 2장인데 뒷장에 그 후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를 찍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 출연 에필로그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출연진들의 그 왜 이런 역을 맡게 됐는가, 그리고 본인의 소감은 어때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그 김여령 작가가 처음에 이제 이걸 영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출연진들을 딱 그 보고서는 자기가 이 소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소설을 쓴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나 캐릭터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네. 골라져가지고 특히 이제 도안득도 그랬지만 그 똥주 선생, 김윤석 네. 그 이동주 선생, 네, 이동주 선생 이 책에서는 계속 똥주라고 나와가지고 그분의 캐릭터가 이 소설에 나오는 거랑 정말로 거의 뭐 네, 그리고 실제로 완벽한 연기를 했죠. 김윤석 배우도요. 이 역할이 본인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고. 실제 네. 모습하고. 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그 김윤석 배우의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빠의 영화라고 꼽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말 소설하고 영화하고 궁합이 좋은 거네요. 아주 캐스팅은 뭐 아주 잘한 것 100% 같네요. 이상이다라고 김연영 작가는 평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만약에 영화 출연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캐릭터가 딱 어울리는 캐릭터 같으세요? 그 관장, 관장이요. 관장. 송지효 선생님은요? 그래서 막걸리를 드시는 그 여자 작가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작가분이 실제 김여령 작가를 모델로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그 옆집. 예, 옆집 사는 그 욕하시는 아저씨의 여동생분. 네, 박효주 배우가 역할했던. 그게 원래 소설에 없는 캐릭터인데요. 작가를 모델로 해서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완득이 줄거리를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교수님이 얘기해 주시죠. 예, 완득이 이제 아버지가 좀 키가 작은 분이죠.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난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사회적 그 되게 약자이다 보니까 결혼하기도 힘들어서 이제 외국인 베트남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베트남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 편견에 이 남편은 도저히 자기는 그런 그 난쟁이로서 사회적 그 어떤 이렇게 열등감 이런 거가 있는 데다가 부인까지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그걸 못 참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그냥 혼자 이런 대접을 받느니 혼자 그냥 살아라. 이래서 사실은 그 아이를 낳아놓고 엄마가 나갔죠, 집을. 그런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완득이로서는 아빠의 모습도 그렇고 자기는 또 엄마도 없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되게 이렇게 소외당한 느낌, 그 당한 느낌 이런 그 일은 이제 그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회하고 점점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다 친구도 사귀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러니까 불의한 일이 벌어지면은 그걸 못 참고 가서 이제 또 폭력을 하다 보니까 마치 폭력 소년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비춰지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 엄마가 다시 등장을 하죠. 그게 이제 그 담임 선생을 잘 만나서 그 이동주 선생이 그 완득이의 이제 집안 배경을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외국인하고 이제 그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되고 엄마가 또 실제 아직은 어디서 일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서 그 엄마를 이제 만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제 이동주 선생이. 그러면서 이제 완득이는 그 사회로 나가게 되고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게 되는 그런 이제 감동 스토리인데 성장 소설이기도 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따뜻한 이야기.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편견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얘기하면서 계속 하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설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고 영화하고 소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소설이 영화 되면은 이제 캐릭터들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시간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제작비의 문제. 네, 그래서 그 완득이가 킥복싱을 배우는데 거기 그 체육관에 같이 운동하던 아이들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 뭐 관장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캐릭터가 조금 변화된 캐릭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옆집 아저씨는 이제 소설에서는 백수로 나왔었는데 영화에서는 화가로 나온다던가. 마지막에 벽에 막 그림 네, 그리고 네. 그렇죠? 그 전까지 백수처럼 보였어요. 뭐 군인 깔깔이 입고. 저도 백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완득이 엄마가 조금 설정이 변경이 됐는데 책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수키라는 한국 이름이 부여가 됐고 이제 국적도 책에서는 베트남 사람인데
영화에서는 필리핀 사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배우가 이자스민이잖아요. 네네. 19대 국회의원이었었죠. 새누리당 네. 비례대표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맞아요. 이분이 배우 할 때는 완득이 나올 때만 해도 괜찮은데 정치를 네. 발을 잘못 담갔죠. 이것 때문에 이분 과거에 이제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이분이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더 필리핀스, 그러니까 UP라는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데 UP가 캠퍼스가 되게 여러 개 있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본교, 그게 이제 딜리먼 캠퍼스라고. 그 마닐라 시티의 쾌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그건 명문대죠. 네, 그렇죠. 제가 이번에 골룡골 상영회 한 데가 거기입니다. 네. 쾌존 시티의 그 딜리먼 캠퍼스 본교에서 하고 왔는데 이분이 이제 거기 출신이 아니셨던가 봐요. 그래서 뭐 학력을 위조를 했네, 학력 위조했다는 논란이 근데 있었죠. 위조는 아닌데 이제 그런 과장했다.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은 정치하시고 좀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필리핀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필리핀인으로 베트남인이 아니라 국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 또 교수님 대단하죠. 딜레마가 사고 온 거. 네. 이제 책에 나오던 약간 신랄한 비판이나 이제 욕설이 들어간 대사들이 좀 많이 순화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큰 줄거리에 차이점은 없고 이렇게 캐릭터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큰 줄거리는 그 차이점은 딱히는 없지만 그 캐릭터 안에 그 세세함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그 영화 소설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신 거고. 그럼 우리가 캐릭터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우선 주인공. 근데 거기 그 책과 이제 영화의 다른 거에서 왜 그 작가가 나오잖아요, 여작가. 여자 작가가 이제 옆집에 그 박효주 이상한 그 뭐 시부렁 소리 잘하는 사람의 동생으로 나오죠. 근데 그게 호정이 잘 추가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동주 선생은 이렇게 완득이 도와주고 그러다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나거든요. 그게 좀 아쉬웠어. 그래도 완득이도 주인공인데 뭔가 보상 이동주도 좀 뭔가 좀 잘 끝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뭐 감옥 갔다 오고 고생만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오히려 영화에서 그 작가하고 이제 러브 스토리로 끝나는 장면은 그건 잘 처리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둘 다 이시네요. 근데 이동주, 이호정. 네. 네. 그 막걸리 들마루에서 마시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영화에서요. 예, 생각이 나네요. 그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예, 캐릭터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주인공이 도완득입니다. 성은 도시예요. 이름은 완득이고. 예, 이 도완득 이 친구는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장애를 가지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키가 외소증이라고 하는. 그리고 어머니는 베트남 혹은 필리핀에서 오신 이제 분이십니다. 얘는 어려서부터 혼자 그 아빠가 이렇게 카바레나 아니면은 이렇게 술집, 음식점 이런 데서 전전하면서 그 조폭들한테 맞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일 때문에 그런 데를 다니신 거죠? 거기서 흥청망청 놀러 다닌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정상적인 직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아빠가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뭐 아빠에 대한 반항심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아쉬움, 서운함 이런 것이 어렸을 때 응어리진 그런 캐릭터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렇지만 한 번도 도반득이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다든지 무슨 도벽이 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안 나타나요. 다만 그런 그 아빠가 이제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가서 이제 뭐 폭력을 저지르는 뭐 이런 거가 이제 등장하긴 하는데 그리고 왜 그 아까 옆집 이상한 아저씨 있죠. 네네. 그 시부렁이라는 말을 잘하는 아저씨. 좀 시부렁이 뭐예요? 좀 차지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순합시다. 우리 방송이니까. 그래서 그 아저씨가 이렇게 차에다가 이렇게 그었을 때도 그것도 저기 완득이가 못 참죠. 그래가지고 한 방 또 이제 날리고 그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이동주 선생의 그 언변으로 이제 풀려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몇 번 나오는데 하여튼 의협심이 강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그 외롭게 지냈다 뿐이지 뭐
성격이나 이런 거는 나쁘지 않은 걸로. 그리고 결국은 착하고 자기 엄마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것들이 다 순화돼서 나타나는 성격으로 다 그려져서 배우하고 유아인하고 네. 얼굴만 베테랑하고는 전혀 다른 좀 상반된 이미지니까. 근데 송지은 선생님은 어때요? 그 완득이라는 캐릭터 봤을 때 좀 뭔가 안아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들던가요? 네. 네, 들었고요. 근데 완득이를 아니면 유아인을? 연기를 되게 잘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완득이를 아니면 유아인을 안아주고 싶은 둘 게. 다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유아인의 이미지가 좋지 않았어요? 유아인 이미지 네, 뭐 아주 그쵸? 좋았죠. 네. 이렇게 독한 이미지가 그렇게 딱히 없었었죠. 네, 베테랑 나오기 전까지만 아니, 해도. 지금도 난 괜찮아요. 네, 연기를 영화야 잘하죠. 뭐 연기니까. 네. 네. 근데 베테랑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는 하는데 어쨌든 송지은 선생님 보시는 도안득은 어때요? 뭔가 이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본인한테 어떤 방어막을 두르고 있는 그런 사춘기의 소년. 근데 이제 주위에 다행히 따뜻한 선생님을 만나고 하면서 그걸 좀 깨나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주인공이라고 이 생각을 보듬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제 생기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 극 중에서도 공부 되게 잘하고 예쁜 여학생이 또 맞아요. 좋아해서 전교 서로 1등 여학생이 사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둬야 될 것 같아요. 어중간하면은 안 되고 아주 잘나거나 아니면 잘생겨야 아주 합니다. 잘생겨야 된다. 알겠습니다. 왜 근데 이 저를 보고 소설- 웃어요, 근데? 어머머, 아이고. 근데 영화는 잘생겼는데 소설에서는 그 외모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맞아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뭐 잘생겼겠죠. 그게 이제 아마 되게 이세가 그 이제 외모가 좀 외모가 좀 튀죠. 좋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이 그 혼혈 분들한테 안 좋은 표현입니다. 뭐 튀기 뭐 이런 표현 쓰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비하하고 그랬던 적이 그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되게 보편적으로 쓰였던 것 같아요. 약 올리고 깜시 뭐 이제 얼굴 좀 까만 친구들한테는 뭐 그렇게 약 올리고 저 고등학생 때요. 얼굴 좀 피부가 까만 친구들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대놓고 뭐 깜시냐 뭐 이렇게 별명을 부르시고 별명으로. 어떤 선생님은 그 당시 뭐 LA에서 그러니까 한인타운에서 흑인 폭동 났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가 좀 까만 친구들은 선생님이 LA 이렇게 별명을 지어서 부르고 막 이랬었어요. 그 당시 애들 막 웃고 저도 웃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아이고. 아니 그리고 그 외국인과 이제 결혼하는 그러니까 잡종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 유전학에서는 네. 잡종 강세라는 말을 쓰죠.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강세요? 잡종 강세. 예, 강쇠가 아니죠. 쇠가 아니고. 되게 좋아한다. 근데 이게 영국 왕실이 망한 이유도 근친상간?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이렇게 외부 사람들이랑 결혼을 안 하고 어떤 한 종족 내에서만 결혼을 하면 결국 그 종족은 멸망한대요. 어떤 유전학적으로 계속 열세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뭐 단일 민족이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그거 아닌 거는 뭐 이미 다 근거도 없는 거고 그랬다면 아마 우리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여러 민족들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 우수한 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회적 편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 없는 사회적 편견이라는 거지. 외국인과 어떤 뭐 결혼해서 생긴 아이를 이렇게 멸시하거나 하는 것들은 정말로 과학적 근거 전혀 없는 잘못된 편견이다.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인종차별이 좀 센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 뒤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 네. 두 번째 캐릭터 얘기해 보자. 이동주 선생님, 뭐 굉장히 다들 호평하는 캐릭터고 뭐 이 역할을 맡았던 배우조차도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라고 했으니까 이분은 어떤가요? 그 이동주 선생은 되게 쿨하죠, 그죠? 네, 그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대하는 모습이 교실. 네. 교실에서 강의실이 아니구나. 교실에서 그 학생들한테 뭐 너희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싫어하시겠어요. 실컷 놀아라. 그리고 다 인생은 그렇게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명언만 많이 남기죠. 지금 내가 공부하면 나중에 배우자 얼굴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써붙이고 정반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그 돈이 많은 갑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그 어찌 보면은 이렇게 반항아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약자들, 사회 약자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도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외로워하는 학생들 편에 서서 항상 대변자가 되고 이런 그야말로 정의의 사나이죠. 일지매 같은. 네. 저는 이 선생님 영화에서 그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완득이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게 동사무소에서 쌀이라든지 이런 그 식료품 같은 것들 지원을 받는데 그거 뺏어 먹잖아요. 네, 하나씩 달라고. 예, 뭐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저 근데 그 장면이 되게 완득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뭔가 완득이랑 자꾸 소통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또 저렇게 다가가는 것도 괜찮겠구나. 얄밉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사실은 있어요. 실제로 그 아버지는 부자였지만 일체 그 재산 상속이나 이런 거 안 받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그리고 자기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운동기금으로 다 쓰고 본인 생활은 되게 검소하게 하다 보니까 실제 검소가 아니라 그렇죠. 가난하게 그 옥탑방에 살면서 실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 세간 살리 보면은 거의 살림이 없어서 정말로 그 수급된 물건을 얻어먹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웃긴 거지. 그 벼룩의 반을 빼먹으러 그 선생님이 말이야. 학생 그 수급자인데 그걸 뺏어 먹으니. 근데 그게 밉지 않았었던 것 같기는 그 해요. 연기를 그만큼 잘한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은 그 나중에 뭐 그 완득이한테 영화에서는 맞아가지고 병원에 또 입원하시기도 하잖아요. 갈비뼈 맞죠. 이동주 선생은 영화상에서 완득이한테 실수로 맞아가지고 도둑인 줄 알고 이제 완득이가 오해를 해가지고 동주 선생이 얼마나 통쾌했을까? 정말 오해일까? 그게? 갈비뼈를 부러뜨리게 됩니다. 그때 완득이가 킥복식을 배우고 있어가지고 그냥 갈비뼈를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입원을 해서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그때 이제 동주 선생이 부유한 집안의 자제라는 게 밝혀지죠. 아버지가 병문안을 왔는데 이제 어떤 큰 회사의 사장님이었고 아버지와 대화해서 하지만 아버지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에 좀 반항심을 품고서 아버지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 이런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이제 이동주 선생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게 되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하는 저렇게 부자인데도 저랬었어 하면서 더 이렇게 좋아하게 된 캐릭터를 좋아하게 된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 왜 저렇게 선생이 좀 그 최신머리 없이 저렇게 학생들하고 뭐 마치 그냥 놀이 삼아 공부하듯이 하는 모습을 보이나 그리고 평상시에 거기 들어와 살면서도 옆집에 그 완득이 옆에 살면서도 그 하나하나 행동이 선생답지 못한 그런 면이 좀 자꾸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은 도대체 캐릭터가 뭘까 좀 궁금해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실체가 밝혀지죠. 사실은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죠. 두 명의 캐릭터를 좀 더 얘기해 보죠. 근데 그 완득이 아버지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 뭐 극중 이름은 도정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득이 아버지. 예, 이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하시긴 했지만. 우리가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뭐 요새 뭐 장애인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사회적으로 뭐 많은 법들이 개정되고 해서 장애인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도 많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시설도 많이 생겼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통 정상이라는 말을 쓰는 게 사실 이것도 폭력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다 비정상이라는 말인데 그냥 다를 뿐이라는 걸 인정하면 될 거를 그렇게 어떤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장애인 취급을 하든지 비정상인 취급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그 표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의 삶 자체에 그 엄청난 억압을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서러움이란 서러움은 다 받고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것 자체가 선택해서 그 장애가 온 게 아닌데 사실은. 그러니까 키 좀 큰 사람들이 되게 업주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어떤 종업원이나 뭐 일하는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예처럼 그냥 자기네들 마음 놓고 쓰다가 아니면 그냥 언제든지 내치고 이런 그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살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택한 게 그냥 그 앞에서는 수능을 하자. 그쵸. 체념하면서 네. 거기에 그런 모습들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좀 근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저도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분을 보면서.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완득이를 돌보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 적은 수입으로라도 어쨌든 아이를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식한테 잘해주지 아버지 노릇을 못하는 거에 대한 그 미안함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배어 나와요. 이렇게 대화 이런 것 중에.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는 화가 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내가 어쩔 수 없는데 요구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계속 나한테 다가오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화밖에 안 나는데. 그거를 잘 사귀면서 그 아들을 잘 키운 거, 하여튼 되게 이 도정복 아버지가 나올 때만 아들이 또 잘 컸죠. 그렇게 했죠. 네. 근데 되게 가슴이 아파요. 네.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가 극중 직업이 탭댄스를 추는 어떤 뭐 좀 광대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그래서 그 직업이 주는 어떤 장돌배기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광대 분장을 하고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이 웃긴 게 아니라 되게 슬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기라는 그런 김완선의 노래도 있었죠. 그분은 광대 분장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 평소에 그렇게 쳐다보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이 좀 마음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분이 또 그 기억하실 겁니다. 페닭이 되게 페닭을 맛있다. 좋아하죠. 그러면서 이 페닭이 사실 등치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좀 질기고 예, 오래 먹어야 되고. 페닭은 그 닭곰탕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거든요. 잘기다게 찢어가지고 그냥 그 덩어리채로 삼계탕으로는 씹는 게 먹지 아니라 않고 이렇게 잘기다게 찢어서 왜냐하면 질기고 그러니까 대신에 사이즈가 크니까 양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단가가 싼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도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제 그냥 해석입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여유도 많이 안 되고 하니까 페닭이 정말 맛있어서가 아니라 저렇게 어쩔 수 없이 적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었거든요. 그 설정도 되게 슬프네요. 맞아요. 네. 그게 맛있을 리가 없죠. 그 페닭이. 근데 그거를 즐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체적 한계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가 그런 그 대접을 못 받는 거를 화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순응하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리고 엄마 그 부인을 이제 결국은 부인을 하고 이제 헤어진 거죠. 그러다 그렇죠.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부인 역할을 했던 완득이 엄마 역할을 했던 뭐 이자스민 씨가 역할을 했던 이수키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은 어떤가요? 완득이 어머니는 이제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완득이 아버지랑 결혼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완득이 아버지의 어떤 장애도 문제가 됐고 또 춤추는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완득이를 낳자마자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완득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가 동주 선생에 의해서 완득이도 만나게 되고 또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돼서 결국 나중에는 다 같이 살게 되는 이런 해피엔딩을 이루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또 뭐 다문화 가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완득이 엄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한동안 유행이었었죠. 농촌 총각 뭐 장가 보내기 해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여성분들하고 중매해서 결혼. 사실 이게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은 돈 내고 거기 가입해서 결혼하게 되면은 뭐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몇 명을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그 부인 집에 돈을 주고 현지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서류 갖춰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또 결혼식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있지 않아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물론 이제 결혼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그 중간에 그 브로커라고 그러죠. 그걸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실제 돈은 더 많이 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지참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커미션으로 먹는 돈이 훨씬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이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도 사실 꿈 많은 소녀였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런 꿈들이 있었을 건데 그거와 좀 다른 형태의 결혼을 하게 되는. 네. 그리고 또 이제 신랑 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결혼하기 이제 힘들었을 때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가지고 배우자를 구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현실이 참 속상해요. 그러한 현실이.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렇죠. 영화상에서도 뭐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네 엄마가 이제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근데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이제 본인도 참을 수가 없었던 건데 이제 그러면 본인 나라에서 배울 만큼 배우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좀 차별받고 무시받고 하면은 이제 본인들도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의 강신철, 송지연의 같은 제목 영화 대 소설을 듣고 계십니다.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그 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이 영화나 소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키워드를 제가 그걸 하나 골랐는데 저도 이제 경험담이거든요. 제가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과거에 이제 영어 선생이었을 때 그 미국에 체험학습을 간 적이 있어요. 체험학습을 갔는데 워싱턴 DC에서 점심을 먹는데 어떤 동양 분이 서빙을 보셨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제 학생들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몽골에서 오셨는데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자기도 이제 몽골에서 영어 선생님이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본인의 자기 나라에 있을 때 모습이 생각나갖고 반가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짠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동남아에서 오면 다 무조건 무슨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공장에서 일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나는데 대학 다닐 때 한 친구하고 한 3년을 사귀었어요. 되게 친한. 예. 여자? 아니 남학생인데. 남학생? 나는 걔가 그냥 당연히 한국인 줄 알고 되게 친해졌는데 대학교 4학년 때 그 친구 형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사실 나는 그때 내가 지금 대전에 살고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대전이라는 데가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어우 재수없어. 네. 아니 그때는 뭐 교통도 상당히 힘들었고 여기 간다 그러면 하루를 잡아야 되는 그런 거리고 하여튼 그때는 뭐 이렇게 질이 잘난 서울뿐.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그 왜 대전역 앞에 중국집 큰 데 있죠. 대전역 그 태화장. 네. 태화장에서 결혼식 저거를 했어요. 피로연을. 그 교수님의 친구분의 형님이 결혼했는데 네. 대전에서 그래서 하셨고? 여기 와서 나는 그 친구가 중국인인 줄 알았어. 그 정도로 한국말을 완벽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생긴 거나 이런 것도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전혀 구분을 못할 정도로. 근데 그 친구가 화교 아니었어요 혹시? 그치 화교죠. 그러니까 영어도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3개 국어를 완전히 자기 말처럼 하던 친구였는데. 화교는 뭐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뭐 그냥 출신이 거기 주시는 거고. 그렇죠. 예전에 대만 분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지 다만 아버지가 이제 중국 사람인 그렇죠. 거지. 근데 그 아버지도 이 대전 지역에서는 꽤 그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대전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은 그날 거의 다 와서 태화장이 미어지도록 피로연을 하는데 그때 이제 코스 요리를 처음 먹어봤죠. 아니 서울 분인데 코스를 처음 드셨어요? 네, 그때 처음 봤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그건 그렇고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4학년 이제 같이 졸업하면서 그룹이 제일 중국 전공하는 학생들을 많이 뽑았거든요. 거기가 아마 이렇게 수출을 일찍부터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거기를 이제 되게 기대했는데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그리고 몇 군데 그 기업들에 계속 냈다가 서류에서는 다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이라는 걸 다 알면 그 이유로 떨어진 건가요? 그리고서는 결국은 취업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대학원을.
그래가지고 일본 살아요 지금. 그래서 나는 그때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사건들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처럼 외국에 대해서 아주 그 차별이 심한 나라도 난 없다는 생각을 해요. 차별도요. 근데 특히 그 우리가 피부색을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차별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려볼게요. 언어에서도 그런데 일단 외국인 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 분들은 아마 그 미국 사람 그쵸. 떠오를 거예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 이러면은 이제 갑자기 동남아시아. 이제 동남아시아. 예. 근데 학원에서 일하는 그 소위 말하는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그 백인들도 노동자거든요. 그렇지, 똑같이. 예, 다 외국인 노동자인데 거기에 노동자자만 붙이면은 이제 사장님 나빠요. 이게 딱 머릿속에 연상되는. 그게 많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미디어가 다문화 가정을 다루는 모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지금 다 머릿속에 박혀있는 이미지들이 또 영화나 또 뭐 예능 프로나 이런 데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너무 자꾸 그런 모습을 고정화시켜서 보여주니까 이게 인식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지만 뭐 주인공과 똑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친구로 그러니까 또래 같은 고민을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고정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미디어 맞습니다. 그 충청도도 되게 피해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충청도 맞아요, 사투리 맞아요. 쓰면은 되게 좀 느리고 멍청하고 뭐 이런 이미지들을 하도 씌워놔가지고 아니 충청도 사투리 쓰는 분 중에 변호사도 있을 수 있고 그쵸? 판사도 그쵸.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면접에서 그래서 피해를 봤습니다. 아, 정말로요? 네. 충청도라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그 학교를 딱 보면 충청도 출신인 게 되게 드러납니다. 근데 그걸 보더니 자기가 충청도 사람들 겪어봤는데 뭐 느리고 일을 못한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어떤 하시더라고요. 회사예요? 그래서 어떤 회사예요? 그냥 면접을 보러 갔다가 싸우고서 나왔던 기억이. 송지은 답네. 네. 이게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 판결을 하겠슈 이랬다 만약에 배우가 그렇게 했다가 해봐요. 누구 좀 멋있는 장동건이 자 이제부터 판결을 하겠슈 자 피고 일어나봐요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거기에 몰입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웃을 거예요. 맞아. 장동건이 부산 말을 사투리를 쓰면서 친구에 나올 때는 남자답고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충청도 사투리를 쓴다고 하면은 코미디로 바뀌어버리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편견들은 맞아요. 되게 미디어가 많이 조장하는 것 같긴 우리나라 합니다. 그 지역별로 그 사투리를 그러니까 특히 이제 경상도 중심, 대구, 뭐 경북 이쪽 하면은 뭐 남자답고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 있어 긍정적인 보이고 네. 그런 이미지를 씌워놨고 뭐 전라도 하면은 깡패. 뭔가 반항아적인 성격 뭐 이런 걸로 씌워놓고 충청도는 좀 이렇게 어리석고 좀 느리고 이런 걸로 강원도는 완전히 깡촌, 그 감자밥 뭐 그래 때려요. 이게 뭐, 언제 사라질지 참 저속한 문화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식의 그 프레임을 씌운다는 게 안 좋은 건데 지금도 연속극은 그렇게 나와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하인이나 뭐 노예 그 밑에서 이렇게 하녀 이런 사람들은 그 전라도 아니면 충청도 사투리 쓰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뭐 멋있는 사나이 조폭 두모 이런 거는 또 경상도 이쪽으로 놓고 이게 진짜 왜 지역 감정을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연속극에서는 또 영화야 이런 데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지 빨리 극복돼야 될 우리가 극복합시다.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이제 완득이 얘기하면서 이 외국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총진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이동준 선생님 아버지가 이제 병문안을 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둘이 나눴던 대화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외국인 노동자한테 막대하고 막 학대하고 그러지 않냐 막 그러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그 사람들 다 합법적으로 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아버지가 하니까 자 동주 선생님이 합법적으로 법을 피해서 대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묘하게 법을 악용해서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 이 얘기 보면은 비단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우리 최근에 뭐 서부발전 관련해 갖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그 김용긴 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위험의 외주와 이런 것들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 현상이 그대로 녹아 있는 한 그 딱 그 대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외국인 근로자한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뭐 약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그 이용해 먹는. 근로자라는 말 자체도 사실 근로가 열심히 노동을 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말이 정상적인 거죠. 근데 이제 노동자라는 말이 북한의 신문이 노동신문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라는 노동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금지어도 아니고 헌법에도 노동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이거를 오늘 누구하고 그 대화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노조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뭐 빨갱이 같고 뭔가 나쁜 그 프레임을 딱 씌워놔서 노조 활동한다 그러면은 얘 좀 이상한 애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을 계속 주입시킨 거죠 사람들한테. 아니 레이버 유니언이라 그러잖아요 노조가. 그러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단체인데 그거를 무슨 좌파니 무슨 빨갱이니 이런 식으로다가 그 색깔을 입혀놔가지고 편견이 많죠. 아유, 노조에 관련해서는 얘기를 해도 끝도 없어요. 예. 근데 사실 노조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이미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조를 되게 여러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 영화 특징 중에 하나가요. 그 베리어 프리라고 있죠. 그 장벽,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그 버전이요. 그러니까 흔히 베리어가 장벽 이런 뜻이니까 그 버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기는 그 배우 최광희 씨가 내레이션을 맡아가지고 베리어 프리 버전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대전 충청 지역의 최고 핫 이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장재원 기자의 요즘 모닐 이슈. 이번 달 대전, 충청 지역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가 상세하게 이야기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강신철, 송지은의 같은 제목 영화대 소설. 네, 오늘은 완득이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그 완득이 아버지의 삶을 보면서 부모들은 자기한테 이렇게 결핍된 거를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결핍된 게 많은 사람일수록 되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구나. 그런 거의 단면을 이 소설을 통해서 이제 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결핍은 우리가 안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가진 자라고 해서 갖지 못한 사람한테 또 조언을 해줄 자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핍됐더라도 상대방한테 옳은 얘기 그리고 또 베풀 게 있는 그런 거를 좀 인정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결핍된 게 많다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얕잡아보거나 사회적으로 멸시하거나 이런 거는 좀 사라져줘야 이게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항상 편견에 빠지지 않게 노력해야 되고 또 편견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책도 다시 봤는데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그 구절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거창하고 대단하지 않아도 좋다. 작은 하루가 모여 큰 하루가 된다. 평범하지만 단단하고 꽉 찬 하루하루를 깨어 훗날 근사한 인생 목걸이로 완성할 것이다. 네, 완득이 다짐인데요. 이 다짐처럼 근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작별 인사 안 해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상하시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네, 고생하셨습니다.